이제 보면 부동산 얘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2030 세대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그 세대를 위한 약간 부동산 얘기? 뭐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세대들이 일명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이제 8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그런 세대들을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금 정확하게 20대랑 30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 다음으로 인구수랑 비중이 좀 큰 세대이기도 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의외로 인구층이 좀 두터운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출생해서 나온 세대이기 때문이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이제 출생해서 나온 세대도 당연히 좀 인구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대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한창 독립과 결혼을 하는 세대인데 반해서 현재 부동산 값은 너무 비싸고 올라도 너무 올라가지고 말 그대로 재앙인데, 옛날 얘기 들어보면 뭐 80년대에는 서울 아파트가 뭐 3천만 원도 안 했던 적도 있었는데 뭐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리고 그때 그렇게 저렴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대체 왜 그때도 집을 못 산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 세대에 있는 87년생으로 한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격이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화폐 가치 기준으로는 분명히 비싸졌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돈이란 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돈이라는 거는 사실 경제적인 가치를 숫자로 환산을 해놓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노동력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 게 돈입니다. 근데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30년 전에 1억과 현재 1억은 전혀 다르게 되죠. 이제 30년 전에는 물가가 훨씬 더 낮아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돈으로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지만, 지금은 뭐 1억으로는 택도 없죠. 왜냐면 1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30년이랑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폐 가치는 얼마나 내려간 걸까? 이거는 사실 기준이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돈이 이제 노동력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 놓을 단위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은 수준의 노동력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 표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월급을 나타낸 표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레지던트 3년차 의사의 월급이 9만 5천 원이었고 대기업 5년차 직장인이 약 13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표만 가지고 일반화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한데, 현재 대기업 5년 차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거의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연봉이랑 거의 30배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코스피 지수가 80년대에 1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30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도 이제 30배 정도가 올랐고, 1인당 GDP 기준으로도 거의 그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화폐 가치는 30배 정도 하락을 했다. 이제 뭐 40년 전의 연봉이랑 지금의 연봉이 30배가 차이가 나니까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부동산을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비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부동산을 서울 부동산, 서울 아파트로 한정해 볼게요.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는 국내 총 가구의 비중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인구의 상당수가 서울에 사니까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거의 20%가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에 서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에서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서울 아파트라고 한정해 본다면, 서울 아파트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대한민국의 상위 8%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 또한 이제 신축이랑 구축, 뭐 대단지와 소단지를 모두 다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 뭐 서울 중심부에 뭐 10억은 그냥 넘어가는 이제 인기 좋은 아파트들은 전체 가구의 약 3%에서 4%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100만 가구가 안 되죠. 거기에다 여긴 다주택자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겠지만, 뭐 그렇다고 서울 아파트가 뭐 대한민국 최강인 것도 아니고 뭐 다양한 소수의 더 좋은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퉁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서울의 인기 브랜드의 아파트를 자가 보유를 했다면 이미 그 사실만으로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상위 3%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연령의 평균이 40대 정도이기 때문에 2030 세대 기준에서는 상위 1%라고 해도 서울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죠. 처음에 화폐 가치 하락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화폐로 비교하지 말고 가치 하락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는 한 89년 정도까지만 나와서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걸 제가 보고 확인해 보니까 1981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42평형이 약 4,500만 원 정도로 됐다고 해요. 그때도 엄청난 아파트였죠. 현재는 약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실거래가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70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화폐 가치가 30배 정도 하락했으니까 실제 현재 가치는 지금 가격의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인 뭐 한 15억 정도가 정상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뭐 결론을 간단하게 짓고 싶긴 한데, 여기에 약간 문제가 당시랑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당시에는 가족의 가구 구성원이 되게 많았고, 저만 해도 이제 한 5-6명의 식구가 어렸을 때 이제 한 집에 꾸겨져서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1인 가구도 되게 많고, 이제 80년대 중반보다 서울에 살 수 있는 인구가 감소했죠. 가구 수는 증가했는데 인구가 감소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과거에 이제 인구가 1800만 명일 때 서울에 살았다면은 약 상위 한 22% 정도? 그냥 상위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22% 정도가 서울에 살았고, 지금은 5300만 명 기준으로 18% 정도만 서울에 살 수 있거든요. 그때보다 또 거기다 아파트와 빌라의 갭도 좀 커졌고, 서울 아파트의 가치가 빌라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아파트가 비싸긴 비싼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이런 자료들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2030 세대한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참 좀 힘든 현실이죠. 결국에는 이게 놀랍게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40년까지 전국에 필요한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는 고령화랑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출산율 감소하는 거는 가구 수랑은 영향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5살 때 독립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가구 수랑은 별로 출산율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집이 필요해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이제 결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건데, 뭐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식보관소 채널에서 올린 영상에서 2018년도에 올린 영상인데, 그때도 한창 집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저는 집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사라라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분명히 2018년도에. 왜냐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오른다고 봤어요. 한 2023년까지는 오른다고 봤어요. 2018년부터 8, 9, 0, 1 거의 지금 3, 4년이 됐는데, 그때 서울에 집만 샀어도 이제 이렇게 억울해하진 않겠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맨해튼, 이제 영국의 런던, 상하이, 홍콩 뭐 이런데 대도시들이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미래로 갈수록 도시의 중심부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현상이거든요. 뉴욕 맨해튼의 이제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초호화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1000억을 돌파했던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사실 대도시 중심부들은 평당 1억이 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결국에는 미래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 아니라 비싼 지역에 이제 고연봉자가 사는 곳일수록 양질의 서비스가 생기고, 양질의 서비스는 또 거기에 가치를 올리고, 그럴수록 또 고소득자가 올라오고, 이러면은 결국 대도시의 중심부가 그 이외의 지역이랑 엄청난 갭 차이를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사회가 계급 사회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자본으로 인해서 새롭게 계급 사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약간 제 생각에는 서울 이외 지역에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나 눈을 낮춰 서울 이외에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이건 완전 제 생각인데 인류의 평균 수명은 이제 100세를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높아질수록 가치는 계속 높아져요. 왜냐면은 한 번 사면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가 수명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부동산이 50년 모기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억짜리 집을 50년 동안 천천히 갚아나간, 어차피 이자율도 싸니까, 그리고 이제 LTV 이런 것도 좀 완화해가지고 대출을 진짜 다 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 26살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50년 76,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까지 일하냐 미쳤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 할 필요 없지. 근데 아무튼 그 시대가 미래 시대가 되면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은
뭐 76 정도면 거의 뭐 젊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힘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 좀 대출을 규제를 완화해서 미국식 경제 성장이라고 하죠. 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을 산 대출을 갚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게 되면은 그 집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그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 집을 사는 여기부터 막혀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한 방만 노리게 되고 사람들이 투자에만 몰리게 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